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9년 전 트로트 가수 현진우 씨에게 2,600만 원을 빌려줬지만 그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진우 씨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과 욕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빵 280개를 예약 주문한 후 나타나지 않은 손님을 고소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예약 과정에서 다른 전화번호를 적어냈는데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전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빨리빨리 좀 달려보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폭로했던 이 유튜버 나락보관소, 조금 전에 이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재론되는 걸 부담스러워한 사건 피해자 측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 이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44명의 가해자 중 3명의 신상을 폭로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튜버들이 또 경쟁적으로 이 상황에 참전을 하고 있는 터라 이 파장이 이렇게 일단락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바는 뭔가 달라요. 정말 퀄리티가 달라. 너무 좋아하신 임효정님, 남편 박승규 씨 내년에도 사방 같이 볼 수 있게 건강하고 생일 축하해 하신 오혜은님. 자, 어제 양주 회암동 커피숍 갔는데 소파에 저 오른쪽 저렇게 그냥 침대 마냥 누워있지 뭐예요 하신 인현주님. 자, 오늘 아침 대구 신천 일동이에요. 주차 금지봉을 저렇게 깔아 뭉개고 불법 주차를 하네. 아이고 진짜 하신 유경숙님. 자, 인천 송도 과학로 27번 길 캠퍼스 타운 상가 금연 빌딩이라고요. 제발 담배 좀 피우지 마. 송도구청 제발 단속 좀 해달라고요. 연수구청이겠죠. 하신 석승현님. 자, 지난 31일 수도권 제일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를 달리면서 휴대폰을 저렇게 만지작거립니다.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요 하신 김택균님. 자, 순심 영심 연탄이 엄마 백시우님, 창원의 박나연님, 최윤희님, 이영자님, 이상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서바 뉴스 출연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손님한테 맞아본 적 있어? 자, 충격적인 폭행 사건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택시 조수석에 한 남성이 탑승합니다. 자, 잘 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택시기사의 귀를 잡아 비틀면서 얼굴을 퍽퍽 계속 가격을 합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머리채를 잡아뜯고 또다시 퍽퍽 폭행합니다. 자, 아예 이제는 운전석으로 넘어갈 듯이 저렇게 일어서서 폭행을 합니다. 자, 겨우겨우 차를 멈춘 택시기사가 서둘러 막 내리려고 하죠. 자, 그러니까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조수석에서 쉬고 있는 저 가해자. 자, 피해자인 기사님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 너무너무 참혹했습니다. 네, 택시기사는 경북 포항 북구에서 남성 승객을 태웠습니다. 탑승 직후부터 반말로 말해서 느낌이 이상하다고 했는데요. 목적지에 다다르자 남성이 손님에게 맞아본 적 있냐고 묻더니 점점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남성이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자는 척해서 파출소를 향했는데 남성이 폭행을 시작한 겁니다. 뒷주머니에서 열쇠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들어서 손에 쥐고 폭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기사는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얼굴을 막으면서 운전하다가 아무도 없는 길가에 차량을 충돌하면서 멈췄습니다. 이 차에서 내려서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남성은 자기 얼굴에 묻은 택시기사의 피를 닦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사는 이마와 눈 주변, 콧등 등이 찢어졌고요. 코뼈도 부러졌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순차적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선열이 낭자한 사진을 흑백으로 저렇게 했는데요. 자, 가해자란 인간, 손님, 정신 차리고 사과했을까요? 그랬다면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죠. 보시죠. 그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무슨 엉망이죠, 아버지는 지금. 나도 어제 술도 한잔 먹고 하여튼 나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술 드셨어요? 술을 내가 과하게 좀 먹었는데요.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냐고요?
아니 그래 내가 아무 이상 아무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그래 그 할 사람은 뭐 내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아, 뭐, 그래, 항상 프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까, 선생님? 맞죠? 아니 블랙박스를 보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그래 하더라고요. 예.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아드님이 와, 정말 꾹꾹 눌러서 얘기하는 게 착하세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착하시고 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지금 답변하고 질문하는 것 같은데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손가락 나도 다쳤다라고 하는데 그 때리다가 다친 거지 그 맞아서 다치겠습니까? 일방폭행이 맞는 것 같고요.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택시 기사가 목적이 잘못 찾아가니까 그래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나온 것처럼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는 운행자, 그 승객이 운행자 폭행죄 상해죄가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좀 엄중하게 좀 처벌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 외에도 손해배상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다친 것도 다친 거고 뭐 운전 못하는 건 못한 거지만 위자료도 좀 강하게 좀 청구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육수 더 안 줬다고 난장판입니다. 자, 우동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직원이 손님에게 우동 2그릇을 전달합니다. 아우, 내가 아까 국물 좀 더 달라고 했는데. 자, 그러자 직원이 국물을 저렇게 들고 와서 더 부어주고 가죠. 자, 사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직원에게 다가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 너 아까 왜 국물 육수 미리 안 주고 나중에 줬어? 막 그러더니 자, 지금 따져요. 자, 그런데 의자에 그냥 털썩 앉아서 자, 그러니까 그 동행했던 남자가 아이 그냥 가자니까 하니까 여자 자, 아이 먹지도 못했는데 환불 받아야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다 말고 갑자기 그냥 식사를 하시네. 우동을 후루룩 짭짭 자 드시더니 갑자기 단무지를 팍 아우 예. 자, 면도 팍 아, 예. 자, 그런데 소주병을 그대로 콸콸콸콸콸콸콸콸 테이블 위에다 저렇게 하죠. 심지어 그릇까지 밀어서 그냥 내용물을 다 쏟아냅니다. 자, 치우러 와야죠, 직원. 그러니까 또 이제 직원을 막 밀어 또. 하하. 아니, 국물 좀 갖다 준 게 저렇게 난동을 피울 일입니까? 왜 저러고 살아? 네, 지난 6월 5일 저녁 10시쯤 경기 시흥시의 우동 전문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손님들은 우동 2그릇과 술을 주문하면서 한 그릇은 육수를 많이 달라고 요청했고 제보자는 2그릇 모두 정량보다 국물을 더 많이 담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한 그릇은 더 많이 달라고 했다고 말했고요. 제보자가 술을 같이 드시고 있으니까 이따가 육수를 데워서 더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요청으로 아르바이트생이 육수를 갖다 주고 제보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기분이 나빠진 건지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왜 처음부터 육수를 더 주지 않았냐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식사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여성은 먹지 못했으니 못 간다. 환불해달라고 억지를 부렸고요. 급기야 테이블 위에 우동과 술, 양념통을 엎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아르바이트생이 테이블을 치우러 가다가 여성과 어깨가 스치니까 여성이 아르바이트생의 상체를 강하게 밀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거다라고 말했고요. 여성도 리뷰 제대로 남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은배 팀장님, 만약 팀장님이 저 우동집 사장님이다. 그럼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거는 저 힘을 할 수는 없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보자가 저 두 남녀에 대해서 폭행죄, 그 아르바이트생을 밀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재물손괴죄,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우동을 쏟고 양념통 버리고 술 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업무방해적으로 지금 신고를 했습니다. 업무방해를 알다시피 그 소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영업을 방해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담당 형사는 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배정되면 이제 수사할 건데 이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두 사람이 술에 취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맨정신으로 저렇게 했다. 아하. 그래서 이 방송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화풀이한 것에 대해서 잡혔다는 걸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방송을 두 분이 봤다고 한다면 그 식당에 찾아가서 잘못을 사정하고 또 변상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또 이어갑니다. 자, 교감 때린 이유 있을 거다. 자, 3학년 초딩이 교감 뺨을 때리고 침 뱉고 욕하고 했던 사건 저희가 전해드렸죠. 자, 박 변호사님, 드디어 아이의 엄마가 등판했습니다. 자,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요. 지금 때린 거는 인정을 합니다. 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하지만 혹시나 학교에서 뭔가 편견이나 차별한 게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주장을 하고 있는 아, 그런 우리 상황. 애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아이가 어른을 이렇게 막 폭행 무차별로 막 계속 연속적으로 폭행했던 모습들이 뺨 때린 모습이 보였죠. 그렇지만 요거는 좀 진위를 가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렸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교감 선생님도 때렸다는 건가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출석 정지 10일 통보했고요. 이 교육청에서는 부모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도 이 방임죄로 아동학대죄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랑. 자, 우선 노래부터 들어보시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었어. 자,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던 그때 그 사람의 정체가 40여 년 만에 공개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제 영상을 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근래 봤던 이야기들 중에서 제일 로맨틱했어요. 그러니까 20대의 심수봉 씨, 그때 이제 가수도 되기 전에 그냥 뭐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톱스타였던 나훈아 씨가 들어왔고 심수봉 씨가 노래하는 걸 듣고 이제 가수를 하라고 권유를 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뭐 맨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점점 호감이 갔고 그 후에 심수봉 씨가 이제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나훈아 씨가 이제 명문안을 왔대요. 여러 사람이랑 같이 왔는데 거기서 기타를 쳐줬는데 그게 또 그렇게 위로가 되셨다면서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나훈아 씨였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소식을 준비하면서 찾은 건데 그 나훈아 선생이 직접 그때 그 사람을 리메이크한 게 있더라고요. 네, 저는 두 분이 이제 같이 부른 거. 지금 나와요. 들어보세요. 어머나. 박 변호사님 가만히 듣고만 계실 거예요. 나훈아네요. 부르시라고. 사랑의 몰래 감추면. 자, 교수님. 떠난 사람. 더 이상 못 들었어요. 스톱. 그만하세요. 스톱. 네, 둘이 같이 부른 거는 같은 영상에 나왔는데 여자니까를 같이 부르신 것 같고 그때 그 사람은 지금 보니까 그 후에도 이제 2018년에 향수라는 타이틀로 이제 수록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때는 글쎄요, 나훈아 씨가 그때 그 사람 이 모델이 본인인 걸 알고 있었을까요? 고백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8년이나 짝사랑하셨다고 세상에. 하는데 어쩌면. 심지어 나훈아 씨가 그 군대에서 너무 위험한 그 작전에 투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기도를 하셨대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어머나, 어쩜 좋아. 이 정도로 그렇게 짝사랑하셨는데 뭐 그렇게 자상하고 그러니까 가수를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수봉 씨를 가수를 만드신 분이 나훈아 씨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너무 로맨틱하고 50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 스토리가 정말 빛을 발합니다. 가왕들, 가신들은 일찍이 이렇게 인연이 있었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 좀 잘 봐주세요.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나 소시적 특등사수야 이거 왜 이래.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비둘기 때문에 다투게 된 50대 부부의 사연입니다. 신도시의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를 갔는데 최근 비둘기가 많아져서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동네가 온통 비둘기 배설물 천지가 됐고요. 이 때문에 해충도 많아졌습니다. 창문은 비둘기가 앉지 못하게 뾰족한 걸 붙여서 그나마 낫지만 집 출입구며 옥상, 베란다와 차량은 비둘기 배설물로 지저분해져서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가 최근 남편이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바로 비비탄 가스총인데요. 남편이 사격에 소질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생각을 해낸 건데 군 시절에 받은 사격 평가에서 포상 휴가도 받았고 클레이 사격도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옥상 방향으로 위치를 잡아서 그쪽에 있는 비둘기들만 잡겠다는 건데요. 비비탄으로? 네, 근데 10m 안에서 안전하게 쓰겠다고 하는데 이 아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혼 생활 10년 동안 큰 다툼 없이 지내왔지만 이번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사건 반장에 물어보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기로 한 다음에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참, 상희야, 당신 내 실력 못 믿니? 우리 결혼 전에 월미도에서 데이트할 때 사격장 인형 내가 다 싹쓸이 했잖아. 너 그것 때문에 반해서 나한테 시집 왔으면서 너 왜 이래 진짜. 야, 나는 지금도 소변 볼 때 조금도 튀질 않아요. 걱정하지 마. 나 간첩 잡은 특등사수 김은배라니까, 동그라미. 없네.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사격에 반하기는 월미도 배 끊겨서 결혼한 거지. 아무튼 누가 당신 특등사수인 거 몰라? 비비탄이랑 실탄이랑 같냐고. 소변은 또 왜 나와 여기서. 저번에 맞은편 아파트에서 새총 쏴가지고 구속된 사람 못 봤니? 가슴 근육만 키우지 말고 뇌 근육 좀 키우자, X. 자, 우리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비비탄이 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게 사격이 크거든요. 그리고 저게 파열이 크기 때문에 위험한데 그 야생동물을 쏴서 죽이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죽은 뒤에 그 사체 처리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쏘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 비비탄을 잘 쏜다 하더라도 특등사수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비비탄을 쏠 생각을 전혀 마시고요. 저거를 비둘기를 갖다가 모이를 안 주는 걸로 해야 되지. 비비탄을 잘 쏜다고 쏜다. 그럼 그 후에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비비탄을 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네. 그 사건 반장에 물어보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신다니까. 네.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드리거든요. 진심으로. 예. 비비탄은 너무 위험하고 누군가 아이라도 맞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디선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아무리 비둘기들이 지저분하다고는 했지만 죽여서 치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평화의 상징이라고 했던 비둘기를 막 죽여가지고 막 그거를 그렇게 치우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못 오게 맡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뭔가 총을 쏘시고 싶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전 조금 듭니다. 그 처음에 배우자분이 사연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딱 이 카톡을 드렸더니 그럼 우리 남편이 자기가 직접 자기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또 남편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지금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그 부부한테는. 저도 뭐 육군 소령 출신이고요. 제 친구들 중에 뭐 특등사수였다. 그래서 놀이공원 가서 하나도 못 맞춰요. 아, 진짜? 그 군대에서 쏘는 거하고 장난감 총으로 쏘는 거하고 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장난감 총이 아닙니다. 비비탄에 가스 같은 게 있으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총포 도금 항류 관리 안전법 위반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장난감이 아니고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못 맞춥니다. 그건 군대에서는 아는 기고 다 커가지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데. 못 맞춘다고요, 진짜로. 치우세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까요? 네, 아내 편인 분들이 많으셨고요. 국밥 그만님 동물학대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연숙님은 비비탄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고요. 한덕규님은 남편님 쏘시면 됩니다. 그럼 아내분은 사식을 쏘시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영재님 비둘기는 싫은데 그러다 사람이나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반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사식을 쏘시겠다는 건 아마 이렇게 법적으로. 예, 그거는 좀 그런 의미가 지금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 맞춰요. 포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여리님 보고 계시죠? 경기 연천군 청산면 청신로 사신다고요? 얼마 전 집 근처에서 도로 공사를 시작한 일에 집에서 수돗물 대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흙탕물이 계속 쏟아져 나온답니다. 보세요, 저렇게. 그래서 맑은 물 사업소에 문의를 했더니 흙탕물 빠질 때까지 물 계속 틀어놓고 계세요. 그럼 될 겁니다 하더라나요? 수도요금 너가 낼 거야? 아이고 참. 자, 이 더운 초여름 씻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지어 먹고 생수로 겨우 버티신다는데 너무 고통스럽다십니다. 최소한 이유라도 알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경기 연천군청 관계자분들 답 좀 주시죠. (9) 년 전 트로트 가수 현진호 씨에게 2,600만 원을 빌려줬지만 그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진호 씨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과 욕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데뷔 25년 차 트로트 가수 현진우 씨 혹시 아십니까? 나의 영토라는 뭐 또 노래가 아주 대표곡이던데 주부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있대요. 자, 그런데 저희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진우 씨가 돈을 빌려가 놓고는 갚지를 않는다. 예? 네, 이 제보자는 과거 현진우 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의 고향 친구들이 현진우 씨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인연이 닿게 됐다고 하고요. 2015년 4월 늦은 새벽에 현진우 씨가 연락이 와서는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진우 씨가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알아볼 정도로 인지도가 있었고 또 방송에도 나오고 하니까 믿고 빌려줬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돌려주겠지. 철석같이 믿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벌써 그렇게 9년째라는 건데 근데 2,600만 이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9년 전에 2,6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요. 9년은 정말 길기는 하네요. 일단 2015년 4월 19일 밤 11시 15분에 900만 원,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20일 새벽에 900만 원, 이렇게 1,800만 원을 빌려주고요. 그 다음 날 오후에 좀 더 빌려줄 수 있냐고 해서 다시 또 800만 원을 보냈대요. 그래서 2,600만 원인데 그때도 현진우 씨의 본인의 계좌로 받은 게 아니고 그 동생, 아는 동생, 이 둘 사이에 있는 동생 계좌로 받았는데 그 동생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본인도 굉장히 어려웠고 가족들 모두 어려움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자, 연락 두절이 됐지. 나는 쪼들리고 살고 있지. 자, 그런데 2년 전에 TV에 현진우 씨가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아주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떡하니 나오더랍니다. 괘씸하고 화가 나서 방송국에 제보를 하겠다. 선전포고를 하니까 그제야 이제 콜백이 왔다는 거죠. 당시 통화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몇 년 만에 인제 전화해요? 내가 지금 네 심정 이해하고 아니 돈을 달라는데 왜 그래요? 들어봐. 형님이 빌려간 돈 달라고 한 거잖아요. 내가 형님한테 협박이야. 돈 뜯어내려고 그래요?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5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돼. 너는 500년이 지나도 되고 내가 니한테 돈 빌린 건 맞아. 2천만 원 정도라는 것도 다 기억해. 너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형 돈 다 갚았다. 갚았어. 너만 안 갚아줬어. 너무 수치스러웠어. 근데 네 심정 이해는 가. 근데 그때 상황이 이놈아 내가 너한테 몇 년을 미룬 것도 아니고 뭘 얼마인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어떤 형이 고맙다 갖고 가라 줄 형이 어디냐. 아니 빌려갔으면 갚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TV에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걸 알고 나서 문자를 메일 같은 걸 보내는 겁니다. 돈 좀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일 보낼 것이다. 그 방송국에 좀 얘기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제보자가 그렇죠. 연락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였던 게 지금 보시는 저 금쪽 부자거든요.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니까 통화 내용을 좀 보면 2천만 원 빌려간 건 인정합니다. 뭐 소멸시효 이것도 문제될 수가 있는데 괜찮은 것 같고요. 이 다른 사람한테 빌린 거는 갚지만 니한테 빌린 건 안 갚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갚을 생각이 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 통화를 끝으로 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도 갚지는 않은 상황인데 자, 이 돈을 또 빌려간 현진우 씨 이야기도 저희가 안 들어볼 수는 없었잖아요. 네, 현진우 씨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채무라면서 제보자 역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해서 다 말하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잡 미묘한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또 돈을 갚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는 제보자에게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채권자 때문에 내가 돈을 못 갚는 거다. 네, 이 제보자가 현진우 씨에게 입에는 차마 담지 못할 거의 살인에 가까운 욕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방송 생활에 피해를 받았고 주변 언론인들에게도 자신의 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 대한 협박과 인격 살인까지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걸 용서할 수가 없어서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욕설과 관련된 증거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보자는요, 2년
5년이 지나도 갚지 않아서 욕을 한 건 맞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로만 욕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현진우 씨가 말하는 협박은 방송국에 이메일을 보낸다고 하는 걸 협박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 전화로 거듭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뭐 죄송하다, 잘못했다면서 거듭 사과하는 제보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인격 살인, 또 가족에 대한 협박, 뭐 차마 그걸 내가 아니, 돈 빌린 건 맞아. 그런데 우리 가족을 욕해? 난 돈 너한테 괘씸해서 못 갚겠어. 뭐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와 인터뷰를 마친 현진우 씨가 뒤늦게 수첩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늘이 도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현진우 씨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밑에 뭐 52, 32, 17 뭐 숫자 적혀 있잖아요. 이게 그때그때 수익 금액이거든요. 52만 원, 32만 원. 네, 이거를 이제 다 줘라. 메모를 해둔 거거든요. 이거 숫자 보니까 저 이제 다 기억이 나가지고요. 자신감이 붙었어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냥 잡음을 안 느끼려고 그냥 내가 그냥 져주고 사는 성격입니다. 그냥 뭐 솔직히 기억도 안 났어요. 내가 그냥 형님가 지고 살지 마 하고 막 인정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훅폭풍 줄 알았으면 내가 수첩 보니까 다 적혀있네 보니까 성실하게 그나마 이게 천만 하늘이 도왔는데 다 적어놨네 제가. 자, 교수님 그러니까 갚았다는 얘기예요. 어쨌다는 얘기예요?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꾼 돈을 갚을 때마다 이제 수첩에 지금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과거에 홍보 모델로 어떤 이 일반 가공품 식품을 홍보 모델을 하면서 팔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 팔면 인센티브 수익금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그 수익금을 가지고 본인이 빚진 사람들에게 뭐 날짜, 지역명, 수익금, 비용 해서 다 적어 놓으면서 그 후배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매니저도 본 것 같은데요. 그 사람한테 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제보자의 이름도 금액도 싹 써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한 2,700만 원 정도를 갚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2015년에도 16년에도 또 100만 원씩 더 보내서 200만 원을 더 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600만 원 꾼 것보다도 지금 900만 원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더 많이 줬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그냥 경비에 보태쓰라고 줬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보자는 200만 원 받은 거는 통장에 다 있어서 아는데 그 수익금 줬다는 거는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다라고 전혀 받은 게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네. 현진우 씨는 아까 그 수첩에 옛날에 막 기록돼 있는 그 숫자 같은 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조금씩 보냈다. 근데 제보자님은 받은 기억이 없대요. 그렇죠. 네. 좀 엇갈리는데 이걸 왜 빌리게 됐냐 이런 것도 좀 진술들이 두 사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보자 같은 경우는 현진우 씨가 인터넷 도박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었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새벽에 전화를 해가지고 빌렸다라고 하고요. 나중에 인터넷 도박이 그때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지금은 좀 많이 알려진 상황이죠. 이 과정에서 본인 통장 아닌 다른 사람의 동생의 통장을 사용해서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현진우 씨는 다르게 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인터넷 도박 한 거는 맞는데 문제는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래 카지노의 딜러를 좀 하다 보니까 동생들이 좀 해보세요. 비슷한 거다. 요거 요새 흥행한다 하더라. 라고 해서 한번 해보라 해서 소소하게 했던 적은 있지만 이걸 통해서 뭐 엄청나게 하지는 않았고요. 또 본인 통장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 아니기 때문에 자기 통장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진우 씨가 저희 회사로까지 와서 직접 뭐 소명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제보자는 뭐 여전히 자기는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 제보자, 채권자 이제야 제보를 한 이유, 떼인 돈 받아달라? 사건 반장에서 좀 해결해달라? 아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그 진짜 받을 생각도 없고 받을 네. 생각이 없으세요? 돈도 필요 없어요. 저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는 것 자체도 싫고 텔레비에서 제발 좀 안 봤으면 나는 진짜로. 자, 은배 팀장님, 이 제보자분 얘기는
뭐가 됐든 돈을 빌려가서 몇 년째 지금 안 갚고 있는 저 현진우 씨가 방송에 나와서 뭐 가족들과 되게 화목하게 지내고 이런 상황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자기한테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제보자가 제보한 이후에도 현진호 씨와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두 사람 말이 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현진호 씨가 행복하게 하는 것도 보이고 또 간혹 기사를 검색하니까는 뭐 기부한 것도 나오고 하니까는 본인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니까 돈보다 생각 없다, 돈 필요 없다 라면서 이제 방송 나오는 것도 싫고 TV에서 보고 싫다라고 말했는데 그 현진호 씨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나한테 전가하는 게 억울하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제보자를 만나서 진정을 시키겠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채무에 대해서는 아까 진술한 대로 어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두 사람의 그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좀 만나서 좀 화목하게 해결했으면 싶습니다. 자, 아까 그거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분이 현진우 씨 이제 기사 검색을 하는데 보신 것처럼 어디에 막 기부하는 그런 내용이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아니 내 돈 갚을 돈은 없고 기부할 돈은 있느냐 이렇게 좀 화가 나신다는 건데 자 역시나 현진우 씨는 이 모든 어떤 뭐 잘못을 연예인인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계속 좀 엇갈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달 23일 한 빵집입니다. 이 여성 손님이 들어와서 빵을 쓱 살펴보더니 직원에게 예약 주문을 하겠다며 손짓으로 메모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직원은 달력까지 함께 보면서 날짜를 확인하는데요. 손님은 5월 28일 화요일 낮 12시에 빵을 가져가겠다며 총 280개의 빵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당일 손님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장은 결국 손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도리어 억울하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소연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빵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 빵집 사장님이 저희한테 직접 제보를 주셨어요. 이 여성 손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가 노쇼를 했다면서 빵집 사장이 절 고소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을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글을 본 사장님이 진짜 억울한 사람 나다. 응? 네, 이 손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밤 자녀의 학교와 학원에 가져다 줄 빵을 단체 주문하기 위해서 동네 빵집에 들렀습니다. 이 사장에게 단체 주문이 되는지 여부를 물었고요. 이틀 뒤에 다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직원밖에 없어서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사장과 단체 주문건으로 얘기했다고 알려주고 이 주문 날짜와 수량, 시간 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지는 않고 확정되면 전화를 주고 입금하겠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사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이가 주문을 원하지 않게 돼서 빵을 사지 않아야겠다고 결정을 했고 일주일쯤 뒤에 다시 빵집을 찾아갔는데 이 사장이 손님이 노쇼로 만든 빵을 다 버렸고 신고했다고 한 겁니다. 이 손님은 해당 글에서 제가 잘못한 게 맞냐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손님의 주장이고요. 반대로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서너 곳에 손님이 글을 올린 걸 확인하게 됐고 지인이 반박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이 글을 올려야 할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본인이라면서 노쇼 피해를 당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공론화시킬까 고민도 했지만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 손님이 올린 게시글 때문에 욕을 먹어서 참을 수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손님 주장을 정리하면 교수님, 네. 나는 예약 확정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노쇼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예약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라는 것이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장님 얘기는 또 완전 다르단 말이죠. 네, 이제 예약 확정이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장님은 예약 확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이 뭐 날짜나 이런 거를 얘기하긴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전화를 드릴게요라고 갔고 그런데 이 사장님이 안 계시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있을 때 이분이 이 빵을 사시기로 했던 분이 정확하게 날짜도 5월 28일 오후 12시로 딱 예약을 정했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엔젤 시폰 120개, 생 도너츠 140개, 카야 모카번 10개,
데니시번 10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주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 이제 연락처도 있네요. 네, 이렇게 어떻게 적겠냐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도 손님이 알려주셔서 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딱 적었는데, 당일에는 내가 연락이 바빠서 안 될 수도 있지만 픽업하는 날 와서 그 계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빵집 사장님 그리고 손님 주장 저렇게 엇갈리죠. 자, 두 사람 주장에서 한 가지 그래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점은 있어요. 전날 이후 예약 전날까지 연락 한 통이 없었다. 저 사장하고 지금 그 손님하고는 주장이 상당히 상반되고 있는데요. 그 손님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다리를 다치기도 했지만 시간이나 빵 수량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빵집에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고, 사장 주장에 따르면 2번이나 찾아와서 단체 예약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품목이나 수량도 정확하게 얘기가 했기 때문에 예약 당일에 손님이 오겠구나 싶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연락이 안 된 안 된 것까지는 거는 맞아요. 맞아요.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9년째 한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뭐 따박따박 선입금도 받지도 않고, 또 그리고 이렇게 전화 예약했는데 한 번도 사고 난 거 아니기 때문에 믿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빵을 안 찾아갔기 때문에 노쇼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만들 빵만 280개. 이거 이틀 전부터 온 직원이 총출동해서 아침부터 만들었다는데, 저거 보세요. 자, 박 변호사님. 예. 빵 전문가로서 어떠십니까? 빵을 뭐 28개 아닙니다. 280개. 야, 저 빵 밀가루가 얼마큼 계란도 많이 나오겠죠. 엄청난 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틀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자, 어떻게 이걸 또 가지고 가실까 싶어서 오전 9시쯤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해요. 원래 여자인데 남성이 받았다고 하고, 뭐냐고 하니까 나 빵 주문한 적 없는데 라고 했고, 너무너무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까 그 연락처가 다른 사람 그 번호로 바로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 노쇼 아닌가? 이 생각을 했고요. 노쇼라고 생각이 드니까 CCTV 확인을 좀 해보고, 결국은 노쇼고 금액도 매우 크잖아요. 그건 업무방해다.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금액이 123만 8천 원치를 저렇게 이틀간 고생했는데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저거 빵 뭐 사장님 다 먹겠습니까? 못 먹거든요. 일부 지인들은 주고 폐기 처분했다고. 아이고 세상에, 100만 원어치 빵을 폐기 처분. 자, 그런데 말이죠. 저 난리가 나고서 이틀쯤 지났을까? 그 주문했던 손님 빵집으로 왔답니다. 사장님, 당연히 진짜 뚜껑이 열렸겠죠. 머리 뚜껑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막 따져 물었더니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7자리가 달랐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틀렸다고 제가 막 가서 보여주는데 전화번호 틀려니까 전화번호가 알바생이 잘못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이 그럴 리가 없대요. 얘가 덤벙대면 덤벙이 저희 직원들은 정말 침착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가 종류 다 전화번호 적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걸 직접 적어주라고 줬더니 그 번호를 주면서 완전히 번호가 틀리잖아요. 그 제가 보니까 앞에 010 빼고 근데 이제 7자리가 아예 틀리던데.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고 했더니 이거는 뭐 다들 고의성이다. 이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을 하고 있었지. 자, 박 교수님. 네. 휴대폰 번호에서 010 빼면은 8개 자리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7개가 다르다? 보통 우리가 잘못 알아들어서 뭐 틀린 경우는 기껏 한두 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 손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손님은 직원이 잘못 받아 적은 거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은 그럴 직원이 아니다. 여태까지 예약권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직원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뭐 대단히 침착하지 않은 직원이라고 해도 8개 숫자 중에서 7개를 틀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거는 고의적이지, 고의성이 있는 거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사장님께서. 혹시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나? 아니면은 동종업계 사람이란가? 뭐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처음에 내가 노쇼했다고 고소당했어요. 그 손님 그 올린 원글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렵게 그 손님한테 연락을 해서 입장을 들어봤죠.
네, 이 손님은 제작진에게 일을 커지게 하려고 글을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죄송스러운 마음에 지나가는 길에 다시 들렀다가 당황스러웠고 경찰서에서도 전화를 받으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억울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연락을 못 드린 건 죄송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이 커지게 바라지도 않고 동종업계 종사자도 아니고 직장인일 뿐이다. 추측이나 마녀 사냥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뭐 마녀 사냥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그 사장님한테 죄송하다라는 문자 연락은 계속 한대요.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죄송한 거는 필요 없어요.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법적 책임 문제거든요. 일단은 120만 원 이상의 그 돈이 나갔던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업무방해 내지 사기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과실이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있어 보이죠. 휴대전화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데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상을 하겠다 말겠다 이 말은 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법적 책임을 져야죠. 잘못했으면요. 어린이 아니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말씀은 좀 원만하게 좀 잘 해결되면 좋겠다. 갚으면 돼요. 잘못했던 부분.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뭐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는 60대 여성. 그런데 최근 아들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바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건데요. 하지만 더 놀란 건 이 상대 여성의 정체였습니다. 대체 남편의 외도 상대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 이 내용은요. 실제 사례를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약간 각색을 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말 너무 쇼킹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너무 쇼킹이야. 이거. 사연자가 60대 여성이고요. 남편의 지금 상황인데 남편이 신혼 때부터 좀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밖에 가서는 상당히 친절한데 집에만 오면 폭군처럼 좀 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좀 힘들어서 좀 아파서 잠들고 있는데 밥 안 해주나? 라고 안 일라니까 찬물 얼굴에 끼얹은 적도 세상에, 있다고 미쳤어. 합니다. 미쳤어. 정신이 안 돼, 이러면 안 되죠.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참고 견디는 이유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식들이 있는데 두 자식들이 가는 길에 혹시나 해가 될까 봐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참자라는 마음으로 좀 버텼다고 하고요. 5년 전에 둘째 아들이 결혼한 다음에 큰 딸도 2년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니까 그런 불같은 성격도 좀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그러져서 잘 됐으면 저희가 이 소개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 둘째 아들이 집에 찾아와서는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일주일 전에 도시 외곽의 아울렛에 들렀는데 아버지를 목격했다면서 또래 중년 여성과 단둘이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급기야 아버지와 상대 여성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팔짱도 끼고 아이고야. 손까지 잡아서 누가 봐도 지인 이상의 관계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연녀의 얼굴을 본 아들은 뭔가 낯이 익은 기분을 느낀 거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떠올려 봤더니 2년 전 결혼식에서 봤던 친누나의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아이고야. 설마 하면서 누나 결혼식 사진까지 다시 봤지만 맞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불륜 상대가 바로 사부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친누나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냈고 아들은 고민 끝에 결국 엄마를 찾아와서 털어놓은 겁니다. 자, 팀장님. 약간 무슨 아침 드라마 느낌인데, 그러니까 친딸의 내 딸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 사연자의 사부인하고 내 남편이 바람이 났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애매하게 황당하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해를 못 하셔서 약간 텀이 있었던 헷갈렸어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내는 남편이 들어가니까 따졌습니다. 당신 사부인하고 뭐 이렇게 바람핀다고 했다니 이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당신 미친 거야?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랬으면 이 아들한테 들었단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남편이 성격이 급하니까. 그런데 그 말 하니까 그럼 당신 아들이 봤다는데 아들이 미친 거야? 이 따지니까 남편이 더 분노를 한 거예요. 뭐 그래? 이 XX가 내 재산 탐내서 그렇지 가만 안 둬 하면서 둔기를 가지고 아들 집에 가려고 하니까 깜짝 놀란 아내가 말린 겁니다. 아니다. 아들이 내 재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꾸몄다? 지어냈다. 가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둔기를 들고 아들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내는 말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확인 안 되고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해한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으니까는 화내지 말라고 이러면서 한 발 빼고 수습이 일단은 된 거죠. 자, 교수님, 저런 상황이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옛날 상황을 복귀하게 되잖아요. 네. 사부인과 우리 남편이 처음 진짜 만났을 때 그 장면들을. 네. 복귀를 하다가 아차 싶은 순간들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맨 처음 만난 자리는 뭐 대부분이 그렇듯이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근데 상견례 자리에 때 3년 전에 상견례 자리에서 이 사부인이 뭐라고 시어머니 그 딸의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우리 남편 사별하고 우리 아이 혼자 키워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근데 오랫동안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기는 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죠. 뭘 그렇게 솔직하게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남편이 아유 요즘 세상에 어떤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부인처럼 아름다우신 분이 그냥 솔로인 거는 미모 낭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젠틀한 척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내께서는 그래도 사부인하고 이제 잘 관계를 유지할 딸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오는 길에 가더니 사부인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그걸 왜요? 전화번호를 자기 전화번호에 딴 거죠. 전화번호를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걸로 이제 봐줬는데 나중에 집에 가선 더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가족끼리 같이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본인하고 그 사부인하고 딱 찍은 사진만 이렇게 오려갖고 본인 프로필에 올린 겁니다. 그 사부인 핸드폰 번호를 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네. 아내가 남편의 휴대전화에 몰래 자동 녹음을 할 수 있는 앱을 설치를 해뒀습니다. 만약 남편이 통화 최근 기록은 삭제를 할 수 있어도 녹음 파일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건데요. 역시나 남편이 걸려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사부인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찾아낸 건데요. 두 사람은 통화에서 다행히 아내가 더는 우리 사이를 의심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당분간은 절대 만나지 말자. 세상에. 통화와 문자 기록 등은 꼭 삭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남편과 사부인은 보고 싶다면서 애정 표현을 나누는가 하면 남편은 사부인에게 남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겠지만 그 돌 내가 다 맞으면서 끝까지 당신을 지키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통화 녹음본을 증거로 남편에게 다시 따졌고요. 따졌더니? 네, 그제서야 남편이 사부인과의 불륜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남편은 야, 뭐 불륜 같은 소리 하고 우린 로맨스야 로맨스 뭐 이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요. 간만에 준비했습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와 이제 정말 하다 와 이제 딸 시어머니하고 바람을 피워? 아하 참 그 말 조심 좀 하거라. 우리는 정신적인 그거만 나누는 그거 알지? 플라토닉 사랑이다. 와 플라토닉 사랑 웃기시네 진짜. 야야야야야 그냥 가끔 만나서 인생 얘기 자식 얘기 그거 나눈다. 우리 그 선을 안 넘는다. 뭐라 카노이 진짜 이게. 자,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그러니까 뭐 이혼하는 건 당연해. 그건 뭐 문제가 아닌데 네.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뭐 이혼은 당연히 하려고 하는데 이 딸이에요, 딸. 왜냐면은 이 딸은 사위하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런데다가 지금 몇 달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까지는 몰라도 정말 시어머니가 상간자 소송 당하는 건 좀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지금 무릎 꿇었어, 지금. 네. 어머니, 제가 친모하는 인연을 끊겠습니다. 제발 상간자 소송만큼은 그 딱지만큼은 붙이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저희 아이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마음이 좀 흔들리고는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남편의 태도예요. 남편은 잘 됐다 싶으면서 동네 부끄러우니까 소송 그당 거 집어치우라면서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사부인에게 상간자 소송을 너무너무 걸고 싶은데 딸 사위가 지금 막 무릎 꿇고 말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팀장님? 요거 제가 볼 때는 이혼은 당연한 거고요. 상간자 소송은 좀 자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위도 걸려 있고 딸도 걸려 있고 손주도 걸려 있어. 그 사람들 뭔 죄입니까? 그래서 남편을 닥달하면 되는 것이지 그 아래 딸이나 사위나 손주까지는 피해 안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간자 소송은 좀 자제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교수님은요?
저는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이런 사람이랑 이혼은 당연한 건데요. 저는 결국에는 이 여성분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줘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에. 사연자. 네, 사연자의. 왜냐하면 이게 상간자 소송을 안 해서 두고두고 이 남편이나 저쪽 이제 그 시어머니 그 여자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용당하다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간자 소송을 포기하는 자식들을 생각해서 지금 포기하실 가능성도 높잖아요. 포기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건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와서 싹싹 빌어야 되고 특히 지금 저 사부인이란 사람 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잠적해버렸대요. 그 사람도 자기 자식 아들 하나뿐이 없는 자식 같은 데 생각해서 본인이 싹싹 빌어야죠. 그래서 정말 무릎 꿇고 빌어야만 그 소송을 취하해 주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불륜, 이런 불륜은 참 쉽지 않은 불륜이 좀 보기도 어렵고 드문 그런 좀 부정행위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 이혼은 뭐 한다고 하더라도 상가소송 결과는 결국은 민사소송의 금전이거든요. 금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과연 이걸 하면서 그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그 효과보다는 약간 그 사위라든지 가족들의 꼬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말리시는 입장이네요. 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댓글에는 소송을 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민트 오이호님, 본인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딸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정은숙님도 소송하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태국입니다. 남성이 티셔츠를 몇 벌 들고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상 옷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현장인데요. 그런데 남성의 몸과 옷에 수십 마리의 벌레가 붙어서 기어다니는 게 보이시죠? 바로 나방입니다. 네, 이 벌레들의 방해에도 꿋꿋하게 방송을 진행해 보는데요. 하지만 속도 몰라주고 아까보다도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남성의 셔츠와 선반에 진열된 옷가지에 달라붙어서 아주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옷에 붙은 벌레를 손으로도 떼보고 몸도 한번 탈탈 털어보지만 턱도 없습니다. 급기야 선풍기를 가져와서 날려보려고도 했지만 이것도 실패했고요. 말조차도 하기 힘들어져서 방송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거 좀 뿌려 좀. 아유, 진짜. 네, 남성이 이날 라이브 방송을 하기 전에 비가 내렸었다고 하는데요. 대기가 습해지면서 수천 마리의 나방들이 몰려온 겁니다. 짜증도 났겠지만 끝까지 웃으면서 농담까지 던진 게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동물원 우리 안에 오랑우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줄을 타고 유리벽을 향해서 서서히 다가오더니 한 관광객이 올려둔 가방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리고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지 손으로 콕콕 찍어서 열어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네, 순순히 가방을 열어서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 보여주는데요. 처음에 나온 건 물병, 이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꺼낸 건 손소독제인데요. 꽤 흥미가 생겼는지 대체 이게 뭐야?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가리켜 봅니다. 관광객은 소독제를 쭉 짜서 눌러보라고? 비비면서 시범도 보여주는데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나 다시 눌러봐. 이렇게 소독제를 향해서 계속 까딱까딱 손짓을 합니다. 야, 쟤 뭐 씹으면서 막 옛날에 좀. 실제로 오랑우탄은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을 갖췄을 정도로 똑똑한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깡패 같아. 어쩌면 이 호기심 많은 녀석에게는 동물원은 너무 좁고 답답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도로 가보시죠. 자, 두 남성이 흰색 차량을 앞으로 힘껏 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뒤쪽으로 위험해. 조금씩 위험해. 기울어집니다.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걸 알자 남성들 얼른 사람. 피하고요. 어떻게? 바로 운전석 문이 열립니다. 그때 차량이 쭉 미끄러져서 떨어집니다. 굴러가. 자, 알고 보니 저곳 가파른 절벽이었고요. 운전자는 차량 밖으로 민첩하게 몸을 던져서 탈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돌밭에 대굴대굴 구르는 사이 차량은 흙먼지 폭풍을 일으키면서 더 깊은 곳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만약 제때 나오지 못했다면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겠죠.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구나. 네, 산길에 위치한 집에 주차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행인들이 밀어 올리려고 했지만 끝내 굴러떨어져 말았던 거죠. 아마 차량은 폐차해야겠지만 모두 무사했던 거는 참만 다행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수면은 얼굴에 주름을 만든다. I hate 주름! 케어 들어갑니다. 마르시크는 잠든 당신의 주름을 관리하지. 주름개를 주름 잡는 주름 패치 마르시크. 센시야, 언니 다리가 왜 이렇게 붓고 아플까요? 그럴 땐 속을 봐야죠.
속이요?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으니까. 센시야. 다리 속 정맥 순환을 원활하게. 가벼우니까 정말 좋아요. 센시야.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